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간략하게 토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스크린 쉐어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너무 빠르게 얘기를 하고 넘어갔는데 오늘 그 내용을 조금 첨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서울시에서 장애인 지원 정책을 할까, 청년 지원 정책을 할까, 아니면은 그 어느 곳에도 지원 정책을 하지 않고 그냥 유지를 할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토론을 해보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어떠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첫 번째가 바로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장애인 바우처 택시 제도라는 것입니다. 장애인 콜택시와 장애인 복지콜을 대신하는 대체교통수단인 서울시 장애인 바우처 택시가 각광받고 있다. 자, 서울시 바우처 택시는 요금 획수 등을 개선한 결과 이용 건수가 전년 대비 2배 수준인 104%로 대폭 증가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바우처 택시를 하면 이제 택시 요금 일부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우처 택시 등록 회원수, 그러니까 이용자들 같은 경우에도 7,406명으로 증가를 했고, 이제 평균 이용 건수 역시 이제 1,477건으로 늘었다. 그리고 대기 시간도 감소를 했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증가한 이용수에 대응하기 위해서 장애인 바우처 택시 예산 36억 원을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 바우처 택시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불친절 운행 관리, 장애인 콜택시 앱 내에서 온다 바우처 택시 호출 연계 개발 등으로 접근성을 강화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권이 대폭 증가한 것은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에 요청에 귀를 기울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식에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라며 이제 모두가 안전하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약자 동행 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장애인 이제 바우처 택시 제도 말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어떤 제도가 있냐? 바로 서울시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 질환, 고령 장애인으로도 확대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자, 서울시에 거주하던 만 65세 이상 장애인이나 만 65세 미만 장애인 중에 장기 요양 급여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제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자체를 받지 못했는데 이 사람들도 활동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라는 것은 무엇이냐?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와서 돌봐줄 거 아니에요. 그러한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급여인데요. 이게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은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형 급여와 서울시가 2007년부터 별도로 지급하는 서울형 급여를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형 급여 같은 경우에는 월 최소 60시간에서 최대 480시간까지 지원이 되고 서울형 급여 같은 경우에는 100시간에서 최대 350시간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 만 65세 이상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 노인 장기 요양 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를 못 받거나 적게 받아왔는데요. 이렇게 65세 이상이라고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활동 급여를 전처럼 받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이제 고령 장애인에 대한 역차별이다라는 지적으로 우리가 확대를 할 것이다라는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정부 정책을 살펴보게 된다면 정부에서 중복 수혜자를 가장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게 다른 제도를 수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제 혜택을 못 받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였던 거죠. 자, 여러분이 조금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관심 있어 할 만한 주제였는데 정부의 청년 지원 정책입니다.
정부의 청년 지원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양한 게 있는데 일경업, 전문교육, 비용 지원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이제 정규직으로 중소기업에 2년간 취업을 했다. 그럼 중소기업에 취업했다. 그럼 2년간 여러분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인데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비단 뭐 청년들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이고 우리나라 경제가 실질적으로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는 것보다 중소기업이 되게 많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이제 젊은 인력들을 끌어와서 서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제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제조업 등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이제 사회적 기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체험 청년 지원금이라는 제도도 있어요. 왜냐면 청년들이 어느 한 직종에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문직 이게 더 선호하게 되다 보니까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요즘은 아니지만 블루칼라 직종처럼 뭔가 약간 생산직 같은 느낌으로 이제 취급을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직종에 취업을 하게 되면 이제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이제 지원 정책입니다. 또 하나 중에 요즘 청년들이 밖에 안 나가고 집에 앉아서 컴퓨터 게임만 하고 폐인처럼 사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업 실패, 대인관계 기피, 자신감 부족 등으로 구직의욕이 떨어진 청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을 하겠다. 이런 것도 다 금전적인 지원이 들어가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취업하면 인센티브 50만 원을 신규로 지급하고 취업하지 못하더라도 국민취업제도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정부 지원 정책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 뭐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고 싶다면 그 학원에 다닐 수 있는 바우처권 그리고 여러분들이 취업에 성공했다면 현금 지원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별로 따로 현금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는 잘 모르겠고 여기 그때 되게 간략하게 뭐 경기도 얘기했는데 이게 경기도의 예시 중에 하나가 청년구직지원금이고요. 50만 원을 최소 2개월에서 6개월까지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구직활동 중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보통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이력서를 몇 개 냈는지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는 확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일자리 체험 청년 지원금, 청년 도전 지원 사업 등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우리가 모든 곳에 예산을 다 투자를 해주면 너무나도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사회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게 많은 제약에 따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돈이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그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 한정된 예산을 과연 어느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오늘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뭐 여기다가 뭐 조금씩 골고루 투자하자 이렇게 하면은 뭐 그것도 되지만 이번 시간에는 한 곳에만 이제 집중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를 놓고 이제 그것에 대한 찬반 의견을 토대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청년 지원 사업의 찬성 의견입니다. 이제 근거예요. 그래서 젊은 세대의 일자리 의욕 창출 및 동기부여. 그리고 국가의 원동력은 젊은 청년층에게서 비롯이 되게 됩니다. 청년층에게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재정적인 여유를 주어 구직 활동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립운동 청년층과 같은 노동력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층에게 사회를 신뢰할 수 있는 경험을 부여합니다. 이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아직 사회에 진출을 안 했는데 청년 지원 사업을 통해서 국가에서 나를 이렇게 믿고 지지해주고 나에게 몇십만 원씩 돈을 주면서 나를 믿어주는 경험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들이 좋은 국가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동력이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청년 지원 사업에 찬성하는 측들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이 항상 찬성 의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도 당연히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반대 의견으로 어떤 것이 있냐 본다면 이 청년 지원 사업을 악용하는 젊은 세대도 빈번하게 관측합니다.
가능합니다. 제가 근처에서 봤던 사례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는 어, 해당 친구가 청년 지원 사업에 뭐 국민 취업, 나눔 취업 이런 제도 같은 배움 나 배움 나눔 카드인가? 뭐 그런 제가 그 제도를 실질적으로 저는 참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정부에서 뭐 너가 원하는 직종에 취업하고 싶은 직종에 학원비를 대주겠다라고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해당 친구는 그 해당 학원, 뭐 예를 들어 베이커리 학원에 뭐 다녔어요.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실질적으로 내가 베이커가 뭐 빵집에 취업을 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취미 삼아서 다니겠다 하는 목적으로 해당 뭐 이제 베이커리 학원에 가서 그 정부에서 주는 혜택으로 무료로 수강을 했던 것을 제가 옆에서 관측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제 물론 우리가 다 그것을 어떻게 잡을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너가 이게 취미 목적인지 실질적으로 취업 목적인지가 밝히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금전적인 지원으로 오게 된다면 돈을 모아서 개인적인 쇼핑, 개인의 꾸민비 이런 것들로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은 포퓰리즘 정책은 사회에 상당한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건데요. 청년들에게 이제 현금으로 몇십만 원씩 뿌린다는 것은 당연히 청년층으로서는 선호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 이미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포퓰리즘, 유명세를 쫓는 정책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상당한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됩니다. 청년층 중에 또한 자발적인 백수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취업 장려금 같은 경우에 받기 위해서 이제 내가 취업을 안 하고 그냥 몇 개월 다니고 놀고 몇 개월 다니고 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금전적인 지원으로 우리가 해주게 된다 보면은 이게 직접 취업으로 연계돼서 뭐 여기야 여기 이 학생과 이 회사를 매칭해 주는 게 아니라 이 학생에게 돈을 줘서 이 학생의 심리적인 여유를 찾아서 취업을 한다 하는 소극적인 그 간접적인 루트로 도움을 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다음 고령사회에서 이제 노령 경제활동 비중이 아주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 고령화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근데 청년지원 사업에 이렇게 너무 의존할 필요 없다. 경제적 자원을 이게 투입하면서까지 청년층에게 막 너무 막 비효율적으로 하기보다는 우리는 이제 노령 인구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제시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청년 지원 사업 말고 우리가 그 다음으로 얘기하는 사업이 장애인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지원 사업에 찬성하는 데 있어서 의견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노후된 장애인 거주시설 확장하고라고 했는데 이것은 비단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경우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뭐 장애인 지원 시설도 확장하고 정부에서는 뭐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한다. 그리고 장애인의 지원을 확대할 경우에 장애인을 돌보기 위해서 가족 구성원들이 경제활동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인력들을 이제 경제활동 참여 인구로 돌릴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진정한 사회통합을 모색할 필요도 있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적 약자인 동시에 교통권조차 보장되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다음 출발선이 다른 시민들이 같이 시작할 수 있는 것도 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출발선상이 다르면 우리는 일부러 뭐 몇 발자국 더 앞에서 출발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더 이론에 형평성에 맞다,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이 일반인하고는 신체적인 요건에서부터 제약이 너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이제 출발선이 같도록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또 역차별의 조건은 시작점이 같을 때 유효한 것이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 지원 제도를 본다면 역차별이네. 우리같이 일반 시민들은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없잖아. 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근데 이제 이들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역차별이란
시작점이 동일할 때 유효한 것이지, 이렇게 우리 같은 경우에 장애인이면, 만약 장애인이면 시작점이 다른데 어떻게 역차별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민권 보호 측면에서 우리 여성, 사회적 취약자에게 병역의 의무를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시민권 보호 측면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장애인 지원 사업에 반대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오타예요. 고쳐주, 그래서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 사업의 경우에 조건이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명의를 불려줘 문제가 된 적도 있었다. 이게 뭐냐면 장애인들한테 이제 아파트 분양 같은 거를 조금 저렴하게 해서 이제 살게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제 장애인들이 본인들의 일반인 지인들에게 명의를 빌려줍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되게 많고 이렇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장애인 지원 사업을 굳이 확대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는 거죠. 장애인의 경우에는 이미 다양한 할인 혜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지하철, 항공, 자동차, 상속, 통신 수업 시간 때 언급을 했었고요. 이제 장애인 지원 사업의 기존 수혜자 확대폭이 크다고 사료된다. 뭐 이제 장기 요양급여와 여러 가지 사회복지 사업의 수혜 혜택들이 중복되어 지원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장애인 지원 사업을 이미 수혜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수혜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이제 우리 같이 일반 시민들에 대한 역차별이 아닌가 하는 우려는 언제나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을 자립할 수 있는 단계까지만 지원해야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책임을 지려고 하느냐 하는 고 반대를 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barrier free가 이제 너무 과도한 배려에서 시작되는 거, 이 과도한 배려가 진정한 barrier free의 의미를 퇴색되게 만든다라고 이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 의견으로는 현 상태를 유지하자는 건데요. 더 이상의 뭐 정부 재정 지원을 특정 항목, 청년 지원 사업, 그리고 장애인 지원 사업에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현 상태를 그냥 메인테인 하자라는 겁니다. 정부의 지원은, 재정 지원은 바로 이제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재원,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럼 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는 세금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정부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은 세금이 이제 가장 메인 소스니까요. 세금 증대는 보다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고소득자 대상으로 세금을 거두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어차피 돈은 부자인 사람이 내는 건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고소득자의 세금 증대는 이제 고소득자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동시에 이제 경제 흐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중위소득자, 저소득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여기에 대기업 A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대기업 A가 BCD라는 중소기업에게 외주를 줘요. 야, 외주를 주는데 고소득자한테 세금을 매기니까 이제 A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세금이 올라가게 되고 그럼 A 기업은 본인들이 외주를 주는 업체, 그러니까 본인들 업체 중에서 뭐 이제 거래를 끊게 되겠죠. 그럼 B기업과의 거래도 끊고 국내의 뭐 C기업, D기업 이런 중소기업들 간의 거래를 단절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중위소득자나 뭐 이제 저소득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당연히 세금 증대의 여파를 맞게 되겠죠. 그다음은 경기 흐름은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보다 다른 곳에서 실효성 있게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어떠한 정책 지원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에 대한 주제로 이제 각각의 찬반 의견과 그리고 현재 상황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간략하게 준 활동지에다가 본인이 지원하는 의견 그리고 그에 제시하는 이제 제가 준 거를 참고하고 본인들이 조금 더 첨언해서 올바른 근거로 이제 조금 작성을 해보면, 글을 작성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